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건강할 거야. 맞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분명히 건강의 기본이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바로 그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식탁 위에 조용히 혈관을 위협하는 무서운 적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담배나 술은 어떤가요?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 수 있죠. 담배 갑에는 경고 문구가 크게 써 있고 술병에도 과음은 건강을 해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사용하는 그 평범한 조미료들 말입니다. 에이, 조미료가 뭐가 그렇게 위험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세 박모 씨는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가족들이 보기에는 정말 건강관리를 잘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드시던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혈관에 염증이 많이 쌓여 있고 혈압도 꾸준히 높았던 흔적이 보입니다. 박 씨는 평생 집밥만 드셨는데 바로 그 집밥에 숨어 있던 조미료들이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런 조미료들은 하룻밤 사이에도 우리의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룻밤이요. 오늘 저녁에 먹은 그 음식이 내일 아침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혈관은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어갑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던 것들도 이제는 직격탄이 되는 거죠.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조금만 무리해도 끊어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먹고 점심엔 김치찌개, 저녁엔 제육볶음. 이런 평범한 한 끼가 사실은 혈관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담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늦기 전에 이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우리 식탁에 숨어있는 구체적인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기름이 문제인지, 우리가 사랑하는 된장과 고추장에는 어떤 함정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않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식탁 위에 숨어있는 첫 번째 범인부터 만나보실까요? 네, 이제 우리 식탁의 첫 번째 숨은 범인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기름인데요. 아니, 기름이 왜 문제야? 요즘은 다들 식물성 기름 쓰잖아. 하고 놀라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돼지 기름이나 소기름을 많이 쓰셨죠. 그러다가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들 식물성 기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이런 기름들이 건강하다고 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큰 함정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연구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이 식물성 기름들이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혈관 건강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기름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계란 프라이 하실 때 기름 두르시죠? 점심에 제육볶음 드실 때도 기름이 들어갑니다. 저녁에 전 부치실 때는 더 많은 기름을 사용하시고요. 그런데 이때 프라이팬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보통 200도를 넘어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은 높은 온도에서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노폐물을 쌓이게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파이프에 녹이 스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점점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 먹는 치킨, 도넛, 과자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기름에 튀기는데 그 기름을 며칠씩 재사용한다는 겁니다. 한 번 사용한 기름도 문제인데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은 정말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치킨집 사장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계속 팔기는 하는데 솔직히 저는 우리 집 치킨 안 먹어요. 기름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제 과정에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깨끗하고 투명한 기름들 보기엔 참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화학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의 좋은 성분들은 다 없어지고 오히려 트랜스 지방 같은 나쁜 성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참기름과 들기름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 전통 기름인데 뭐가 문제야? 하실 수 있는데요. 참기름과 들기름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기름들은 산패가 정말 빨리 일어나거든요. 개봉하고 한 달만 지나도 산패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보통 몇 달씩 두고 쓰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큰 병으로 참기름 사다 놓고 1년 내내 쓰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하니까 아직 냄새 안 나는데 뭘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산패는 냄새가 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름을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름 자체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리법과 선택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요. 첫째, 고온 조리는 최대한 피하세요. 볶음이나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 삶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볶음 요리를 하실 때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둘째, 기름을 선택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것을 고르세요. 올리브유 중에서도 엑스트라 버진이 아닌 일반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이 고온 조리에 더 적합합니다. 셋째, 기름은 소량씩 자주 구입하세요. 큰 통으로 사서 오래 쓰는 것보다 작은 병으로 사서 빨리 소비하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그리고 개봉한 기름은 반드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밖에서 파는 튀김 음식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길거리 튀김이나 오래된 기름 냄새가 나는 음식점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 튀김을 하실 때도 기름은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아깝다고 재사용하시면 그게 나중에 병원비로 더 크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라도 기름 사용법을 조금씩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범인을 만나러 가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지만 너무나 위험한 그것 말입니다. 네, 두 번째 범인은 바로 설탕입니다. 아, 설탕이 안 좋다는 건 다들 알잖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치명적인데요.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봤습니다. 55세 이상 성인의 3명 중 1명이 당뇨병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는 거예요. 3명 중 1명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본인이 당뇨 전 단계인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탕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침에 커피 드시죠? 설탕 한두 스푼 넣으시고요. 믹스커피라면 이미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간식으로 약과나 양갱 같은 전통 과자 드시죠? 여기도 설탕 덩어리입니다. 점심에 불고기나 갈비찜 드시면 네, 여기도 설탕이 잔뜩 들어갑니다. 저녁에 TV 보면서 과일 드시죠? 요즘 과일들은 품종 개량으로 당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숨은 설탕인데요. 우리가 설탕이 들어있다고 생각도 못하는 음식들에 설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김치 담그실 때 설탕 넣으시죠? 나물 무칠 때도 설탕 조금 넣으시고요. 된장찌개에도 단맛 내려고 설탕 넣는 분들 많으십니다. 심지어 계란찜에도 설탕 넣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단맛이 나야 맛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각종 소스들 정말 무서운데요. 돈가스 소스, 떡볶이 소스, 치킨 양념 이런 것들의 주성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입니다. 이게 일반 설탕보다 더 나쁜데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더 빨리 흡수되고 더 빨리 지방으로 변하거든요. 제가 아는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요. 평생 단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 매일 드시던 요구르트, 식혜, 수정과 같은 음료에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단 걸 안 먹는데 하시면서도 음료는 습관적으로 드셨던 거죠.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릴게요.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팍 쏟아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하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당뇨만 문제가 아닙니다. 설탕은 우리 간에도 쌓이는데요. 지방간이라고 들어보셨죠? 술 안 마시는 분들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설탕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부 비만의 주범도 설탕이고요. 배가 나오면 보기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내장 지방이 쌓여서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55세 이상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젊을 때는 그나마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설탕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운동량도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입맛은 그대로니까 설탕이 몸에 계속 쌓이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설탕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인다는 겁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거든요. 이런 혈액이 좁아진 혈관을 지나가다가 막히면 네, 그게 바로 뇌졸중이고 심근경색입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남성분이었는데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다행히 살아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설탕은 독약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단맛에 입은 즐거웠지만 심장은 죽어가고 있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탕을 완전히 끊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어요. 첫째, 음료수를 물로 바꾸세요. 이것만으로도 설탕 섭취량의 절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꼭 단맛이 필요하면 제로 칼로리 음료를 선택하시되 이것도 가급적 줄이는 게 좋아요. 둘째, 요리할 때 설탕 대신 양파나 사과를 갈아서 넣어보세요. 자연적인 단맛이 나면서도 영양가는 훨씬 높습니다. 셋째, 과일은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드세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특히 포도, 수박같이 당도 높은 과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넷째, 식품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당류 함량이 적힌 걸 보시고 하루 25g 이하로 드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2주만 참으면 입맛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단맛이 당기실 때는 견과류나 다크초콜릿을 조금 드셔보세요. 이런 것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부담이 덜합니다. 여러분, 단맛은 정말 끊기 어려운 중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혈관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의외로 생각할 수 있는 세 번째 범인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바로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전통 발효식품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음식 된장과 고추장 이야기인데요. 아니, 발효식품이 몸에 좋다고 난리던데 무슨 소리야? 하고 화내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잠시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평생 된장찌개 끓여주시면서 이게 보약이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어머니의 혈압이 162 넘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어머니, 된장찌개 좀 덜 드셔야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발효식품 자체는 분명 좋습니다. 유산균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고 각종 영양소도 많죠. 문제는 우리나라 된장과 고추장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당분입니다. 이게 발효식품의 장점을 완전히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평균 20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된장찌개만 먹나요? 아침에 김치, 점심에 김치찌개, 저녁에 또 김치. 이러면 하루에 나트륨을 권장량의 3배, 4배씩 먹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봤는데요. 75세 할아버지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건강하게 사셨는데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분이 매일 아침 된장국에 밥 말아 드시고 점심엔 고추장, 비빔밥, 저녁엔 쌈장에 쌈 싸 드셨대요. 전통 음식으로 건강하게 드신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나트륨 폭탄을 매일 드셨던 거죠. 고추장은 더 심각한데요. 고추장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설탕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요즘 파는 고추장 성분표를 한번 보세요. 물엿, 설탕, 과당, 단맛 내는 재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매운맛에 가려서 모르실 뿐이지 고추장은 사실 달콤한 양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장류를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는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 중 절반 이상이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전통 음식에서 나온다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식이 사실은 우리 혈관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된장찌개를 끓일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요. 싱겁다면서 된장을 더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칠맛이 부족하다면서 조미료까지 추가하시죠. 이러면 나트륨 함량이 2배, 3배로 뛰어오릅니다. 제가 아는 영양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짠맛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정상적인 염도를 싱겁다고 느낀다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면 대부분 너무 짜다고 하거든요. 우리의 미각이 이미 나트륨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판 장류의 문제도 있습니다. 집에서 담근 장은 그나마 낫지만 마트에서 파는 장류는 더 심각해요. 보존을 위해 나트륨을 더 넣고 맛을 내기 위해 각종 첨가물을 넣거든요. 특히 즉석 된장국이나 컵 된장찌개 같은 간편식은 정말 최악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일반 된장찌개의 1.5배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나트륨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정말 무서운데요. 혈압을 올리는 건 기본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신장에도 부담을 줘서 만성 심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위암 발생률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트륨에 더 민감해진다는 거 아세요? 젊을 때는 신장이 나트륨을 잘 배출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의 나트륨을 먹어도 나이 든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된장, 고추장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저염 된장과 저염 고추장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나트륨을 30에서 40% 줄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2주만 참으면 입맛이 적응됩니다. 둘째, 된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 양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버섯이나 다시마로 감칠맛을 내보세요. 두부나 애호박을 많이 넣어서 양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쌈장이나 비빔장을 만들 때는 된장, 고추장 대신 요구르트나 두부를 섞어서 만들어 보세요. 양은 늘어나는데 나트륨은 줄어듭니다. 넷째, 하루에 장류는 한 끼만 드세요. 아침에 된장국 드셨으면 점심, 저녁엔 다른 음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김치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묵은지나 젓갈 들어간 김치는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물김치나 백김치처럼 싱거운 김치를 선택하시고 먹기 전에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전통 음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현명하게 먹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드셨던 장류는 지금처럼 짜지 않았을 거예요. 현대에 와서 더 자극적으로 변한 거죠.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본래의 담백한 맛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하지만 의외로 위험할 수 있는 조미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소금과 마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소금이야 짜니까 조심한다 치고 마늘까지 문제라고? 마늘은 몸에 좋은 거 아니야?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몰랐던 함정이 숨어 있어요. 먼저 소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사실 소금은 한국인의 가장 큰 식습관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인데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2g입니다. 2배가 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5g, 20g까지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혈압 때문에 병원에 가신 이웃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소금을 티스푼 하나 정도만 드세요 라고 하시니까 할머니가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소금 없이는 못 산다고 말이죠. 우리가 소금을 이렇게 많이 먹게 된 이유가 뭘까요? 김치 때문입니다. 젓갈 때문입니다. 장아찌, 멸치볶음, 김, 각종 반찬들 때문이에요. 우리 밥상에 오르는 반찬의 대부분이 소금으로 간을 한 것들이죠. 아침에 김치, 점심에 김치, 저녁에 김치. 이렇게 하루 3끼 김치만 먹어도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깁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소금을 얼마나 먹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라면 한 개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평균 5에서 6g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라면 하나로 다 채우는 거죠. 그런데 라면 드실 때 김치도 같이 드시죠? 그럼 이미 2배를 넘긴 겁니다.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정말 직접적인데요. 혈압이 올라가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고 이러다가 혈관이 터지면 그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고요. 제가 아는 60대 남성분이 계신데 평생 나는 짜게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셨어요. 아침마다 간장에 계란 비벼 드시고 김치는 물론이고 젓갈까지 즐겨 드셨죠. 그러다가 작년에 뇌혈관이 터져서 반신마비가 오셨습니다. 지금은 재활치료 받고 계시는데 소금 좀 줄일걸 하고 후회하신대요. 그리고 소금은 위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위암 발생률이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이게 다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이에요. 소금이 위 점막을 계속 자극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반복되면 암으로 발전하는 거죠.
자, 이제 마늘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늘이 무슨 문제야? 마늘은 항암식품이잖아. 네, 맞습니다. 마늘은 분명 좋은 식품이에요. 면역력도 높여주고 항균 작용도 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약이 아닌 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늘 섭취량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하루 평균 5에서 6쪽은 기본이고 어떤 분들은 10쪽 이상 드시기도 해요. 김치에도 마늘, 찌개에도 마늘, 볶음 요리에도 마늘. 거의 모든 음식에 마늘이 들어가죠. 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첫째, 위장 장애가 옵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 위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생마늘을 3쪽에서 4쪽씩 드셨대요. 그러다가 위궤양이 생겨서 피를 토하고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늘 때문에 위가 다 헐었네요 라고 하셨대요. 둘째, 혈액응고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적당하면 좋은데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마늘까지 많이 드시면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고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건강에 좋다고 마늘즙을 매일 드셨대요. 그러다가 코피가 1시간 넘게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의사가 마늘 때문에 약물 과다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했답니다. 셋째, 구취와 체취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가 건강 문제야? 하실 수 있는데요.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면 그것도 문제죠. 더 중요한 건 구취가 심하다는 건 그만큼 마늘을 과다 섭취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금과 마늘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잖아요. 소금의 경우 첫째, 식탁에서 소금통을 치우세요. 이미 조리할 때 간이 되어 있는데 또 뿌려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둘째, 국물은 남기세요. 국물에 나트륨의 70%가 들어 있습니다. 셋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같이 드세요.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같은 것들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마늘의 경우 첫째,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을 드세요. 익히면 자극이 많이 줄어듭니다. 둘째, 하루 3쪽에서 4쪽 정도로 제한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건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액 관련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소금과 마늘은 분명 우리 음식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히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약이 아닌 독이 된다는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식탁에 숨어있는 위험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혹시 너무 겁을 들였나요?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야? 하고 답답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일본이 장수 국가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일본도 우리처럼 된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본은 우리보다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적을까요? 비밀은 바로 양과 방법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미소시루 된장국을 보면 우리 된장찌개보다 훨씬 맑고 싱겁습니다. 된장을 조금만 넣고 대신 다시마나 가스오부시로 깊은 맛을 내는 거죠. 그리고 국물을 다 마시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먹습니다. 또 하나, 일본인들은 생선을 정말 많이 먹는데요. 특히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습니다. 고등어, 정어리, 꽁치 같은 생선들이요.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거든요. 우리도 생선을 먹긴 하지만
대부분 짜게 조리거나 매운탕으로 끓여 먹죠. 일본은 구이나 회로 먹으니까 나트륨 섭취가 적은 거예요. 지중해 지역은 어떨까요?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 사람들도 장수하기로 유명한데요. 이들의 비밀은 올리브유와 채소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 같아도 좋은 기름을 쓰고 채소를 충분히 먹으니까 혈관이 건강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만난 한 할머니가 계신데요. 78세인데도 혈압이 정상이시고 혈관 나이가 60대래요.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별거 없어요. 그냥 이탈리아 여행 다녀온 후로 올리브유 쓰고 토마토 많이 먹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10년 전에 지중해식 식단을 접하고 조금씩 바꿔오셨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크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가정 혈압계를 꼭 준비하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는 거예요. 병원 가면 재주는데 뭐하러? 하실 수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긴장해서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에서 편안한 상태로 재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록하다 보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압이 오르는지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제 친구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는데요. 김치찌개 먹은 다음 날은 꼭 혈압이 10 이상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셨는데 3개월 만에 혈압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대요. 둘째, 나트륨 대신 칼륨을 섭취하세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가 대표적인데요. 하루에 바나나 1개씩만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토마토, 감자, 콩류에도 칼륨이 많아요. 특히 아침에 바나나 하나, 점심에 시금치 나물, 저녁에 토마토 샐러드. 이런 식으로 매 끼니마다 칼륨 식품을 하나씩 넣으면 좋습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셋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리터 이상 8잔 정도 드시는 게 좋은데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잔, 식사 30분 전에 1잔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물만 마시면 싱겁잖아 하시는 분들은 레몬을 조금 넣어 보세요. 또는 오이나 민트를 넣어서 향을 내는 것도 좋아요.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넷째, 식후 15분 걷기를 실천하세요. 거창하게 운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식후에 바로 누우면 혈당도 급격히 오르고 소화도 안 되거든요. 15분만 걸어도 혈당 상승을 30%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할아버지는 식후 땡이라고 하면서 꼭 누우셨는데요. 의사가 당뇨 위험이 있다고 해서 식후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5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30분씩 걸으신대요. 6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바로 21일의 법칙입니다. 어떤 행동이든 21일만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어도 3주만 참고 해보세요. 갑자기 다 바꾸기는 힘들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이번 주는 국물 남기기, 다음 주는 저염 된장 사기, 그 다음 주는 식후 걷기.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오래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10년을 더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걸어다니면서 5년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이 오래가는 건강을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는 힘들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실천해 보세요. 우리 오늘부터 국물 남기기 해보자. 산책 같이 갈래?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된장찌개 국물을 남기는 그 작은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더 많은 건강 비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